자, 이제 배임죄 봅시다. 자, 배임죄는 우리 회사 영업비밀 빼돌려 버리면 배임이라고 하잖아요. 그 영업비밀과 관련돼서 나온 문제인데, 일단 여러분이 원래 알고 있는 내용이 그 본문 두 번째 줄에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동할 필요까지는 없다. 우리 배임죄가 될 때 비밀을 빼돌리면 당연히 배임죄고요. 영업비밀로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자, 영업비밀에 꼭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 다만 그 셋째 줄에 있는 밑줄,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서 경쟁사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은 해당돼야 된다. 이게 이제 배임이 되려면 비밀 빼돌리면 당연히 배임이고요. 비밀이 아니더라도 이게 다른 업체에 가서 회사에 손해를 줄 만한 거, 그런 걸 빼돌려야 배임이 되겠죠. 그래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안 된 건데 왜 안 됐냐면, 거기 밑에 밑줄을 보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통상적인 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정보래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어떤 그 정보를 하나 했는데, 그 정보가 누구나 저거 보면 아, 저거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게 여러분 넷째 줄에 보시면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해야 된다라고 또한 그 다음에 보면 비밀 유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미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래 이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밖에다 이미 다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알리고 있어요. 근데 그 알리는 게 쓰지 마세요가 아니야. 이렇게 그냥 알려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내용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건데, 그걸 본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뭐 시간 노력 들이지도 않고도 역설계라는 게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주요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도 배임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4번에 이것도 이미 있었던 판례입니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 있죠. 우리 가장납입 있죠, 가장납입. 가장납입은 횡령 안 되죠? 배임도 안 되죠? 가장납입죄가 되는 죄는 상법상 가장납입죄가 따로 있고, 우리 형법상으로는 공정증서 원본 부식이죄만 돼요. 횡령도 안 되고 배임도 안 되고. 자, 횡령이 안 되는 이유는 가장납입은 회사에 돈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돈이 들어간 적이 없는 겁니다. 그냥 들어갔다 바로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게 회사 돈이 아니에요. 회사 돈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사 돈이 아니니까 회사에 뭐가 없어요? 빼도 손해가 없어요, 손해가. 그러니까 배임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횡령도 안 되고 배임도 안 됩니다, 가장납입은. 다만 돈이 없는데 돈이 있다고 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위 등기를 하게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공정증서 원본 불실이죄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겠죠? 없는 걸 있다고 적어놨으니까. 자, 근데 얘는 똑같은 가장납입인데요. 이건 일반 그냥 주식입니다. 근데 얘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는 거예요, 사채. 전환사채라고도 하는데, 사채가 뭐예요, 여러분? 돈 빌리는 겁니다. 주식은요, 발행해버리면 끝이에요. 발행해버리면 내가 회사가 주식 갖고 있는 사람한테 돈을 줄 이유가 없어요. 주식 발행하면 끝이에요. 내가 이 주식 갖고 있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요, 이걸 발행하잖아요. 그럼 이걸 갖고 있는 사람한테 돈을 빌리는 결과가 생겨버려요. 이게 신주인수권 사채라는 게 결국은 돈을 빌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채권이에요, 채권. 채권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억짜리다. 그럼 1억짜리를 얘한테 준 순간 얘한테 1년 후에 1억을 내가 줘야 돼요. 그리고 이걸 다시 받는 거야, 이렇게. 이게 신주인수권 사채야. 주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주식은 그냥 내가 발행하는 거야, 이렇게. 주식을 갖고 있다고 나한테 와서 돈 달라고 그러면 내가 돈 줄 이유가 없어요. 주식은 니들이 사고 파는 거지 왜 나한테 돈을 달라고 그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은 자기들끼리 사고 파는 거야, 이렇게. 사채는 회사에서 발행하면 나중에 기간이 지나면 돈으로 갚아야 돼요. 돈 빌리는 거야, 돈 빌리는 거, 사채. 그러면 주식을 내가 발행을 할 때 설마 돈이 안 들어와서도
그냥 발행하고 끝이면 나한테 손해될 것도 아무것도 그냥 없어. 그냥 주식 회사는 주주들끼리 문제야. 자기들끼리. 내가 그냥 주식을 발행하고 끝이니까. 사채는 발행을 하면 나는 한 달 후에 1년 후에 1억을 갚아야 돼요. 그러면 사채는 당연히 발행하고 돈이 들어와야 되고, 발행하고 돈이 들어오고 쓰고 1년 후에 갚고, 이게 사채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주식은 돈이 안 들어오고 발행을 해도 회사에 손해가 없어. 어차피 갚을 게 없으니까. 근데 이건 돈이 들어와야만 발행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돈을 빌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돈을 빌리지도 않는데 사채를 줘버리면 안 되잖아. 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걸 내가 쓴 다음에 1년에 이자 붙여서 갚고, 이게 이거란 말이야. 근데 회사에 이걸 가장납입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회사에 돈은 들어온 게 없어. 왜? 들어갔다 나가버렸으니까. 근데 회사는 1년에 뭐 갚아야 돼? 이거 돈 갚아야 돼, 돈. 채무가 남아요, 채무. 이건 손해를 주는 거야. 그래서 이건 배임죄가 돼요. 이건 배임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일반 주식을 가장납입하는 거하고 이 사채를 가장납입하는 거 개념이 다른 거야. 주식은 가장납입을 해도 그냥 발행해버려 끝이에요. 발행하면 내가 뭐 또 돈 갚을 것도 없고 주주들끼리 지들끼리 사고 팔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주식을 발행한다고 해서 오히려 돈이 들어오면 좋은 건데 안 들어온다고 손해가 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사채는 그렇지 않아요. 알겠죠? 사채는 이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사채야, 사채. 그래서 이거는 돈을 갚아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밑줄 한번 봐보세요. 가로 1번에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미리 확정된 가액으로 일정한 수의 주식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야. 사채로서 원칙적으로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신주가 발행되더라도 사채는 그대로 존속한다. 채무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만 발행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회사에 뭐가 생겨버려요? 빚이 생겨버려요. 빚이. 이게 그래서 밑에 제3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절차를 마친 직후, 요까지만 하면 괜찮은 거예요. 요까지만 하면 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된단 말이야. 그럼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발행해서 돈을 받아서 그걸 회사 돈으로 써요. 근데 회사 돈 들어오자마자 바로 뭐래요? 바로 빼가 버렸잖아 이거. 그럼 회사에는 사실상 들어온 돈이 없는데 사채만 발행이 되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요거는 배임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가로 2번도 보세요. 밑줄. 신주인수권부 사채 인수대금이 실질적으로는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발행됨으로써 회사가 뭘 부담하게 된다고요? 사채를 갚아야 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단 말이야. 이거 돈 갚아야 돼. 빚이 생겨버려서 빚이. 들어온 건 없는데. 요거에 된 이상 설령 당시 인수인 등이 장차 사채 상환기일에 사채 상환금이 실질적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었대. 뭐 나중에 뭐 이거를 회사에서 안 갚아도 되게 할 계획이 있었대. 그건 별개 문제고, 배임은 위헌범이에요. 위헌범. 행위 자체로 바로 배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업무상 배임죄로 인한 손해액은 그대로 인수금 상당액이 바로 배임죄가 돼요. 그래서 1억짜리 사채 발행하면 1억 손해 주는 거예요. 1억 손해를. 이거를 거기 54번에 제목 봐보시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 인수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1억짜리를 넣었다 뺐다 이러면서 사채를 계속 발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배임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사실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없어요. 들어가는 게 없이 돈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신주인수권부를 계속 발행하면 회사는 빚이 계속 늘어납니다. 돈은 생기지도 않고. 그래서 배임이 된다. 하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55번도 판례를 좀 알아두십시오. 이건 모르겠어요. 이게 뭐 나올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배임죄와 관련된 판례이기 때문에. 근데 기존에 있던 우리 보통은 배임죄가 안 되는 판례들이 나오는데 배임죄가 된다는 판례가 나왔어요. 이게 우리 여러분 자동차를 뭐 이중 매매를 하거나 그래도 배임죄 안 되죠. 어떤 자동차를 담보로 맡겼는데 안 줘도 배임죄 안 되죠. 얘는 어떤 문제냐면요. 지입차는 누구 거죠? 지입차는 회사 소유죠. 지입차는 회사 소유인데 운행은 누가 해요? 차주가 운행하죠. 그래서 이 둘 관계가 굉장히 좀 애매한 면이 많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지입차는 회사 차야. 이게 회사 소유야. 근데 운행은 지입차주가 운행을 해. 그럼 이 사람은 남의 차를 보관하는 자가 돼. 그래서 이 사람이 팔아먹어버리면 뭐가 돼요? 횡령죄가 되는 것이고, 요거는
자기 물건이 남의 갖고 있잖아. 근데 자기가 가져가 버리면 뭐가 돼? 남의 물건 손절이 돼 버린단 말이야. 그럼 얘는 무슨 죄가 돼요? 내 물건을 훔쳐온 거니까 권리행사 방해죄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알겠죠? 이거는 자기 물건이니까 권리행사 방해. 요거는 자기 물건이 아니야. 이건 남의 물건이 돼 버린단 말이야. 그럼 이게 회사 소유가 돼 버린다는 건데 우리 대부분 이걸 이렇게 봤네요. 이 지입차 누가 돈 주고 사요? 이 사람이 사요. 이 사람이. 돈은 이 사람이 다 내요. 지입차가 또 트럭 같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요. 몇 억 한단 말이야. 그럼 2억짜리 차를 하나 사는데 돈은 얘가 내고 사요. 돈은 내가 내고 명의만 이쪽으로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웃기는 관계가 생기는 거지 이게. 그럼 이게 뭐처럼 보이냐면 우리 집을 살 때 집을 내가 사면서 네 이름으로 좀 해놓자 이거 똑같은 게 해버린 거야. 명의신탁처럼. 약간 그런 관계로 봤어요. 우리 대법원이. 그러면 대신에 우리 이 지입차가 여기다 뭐 주죠? 지입료를 주잖아. 지입료를 주면 회사는 요 지입료를 받아서 쓴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걸 써도 횡령 안 된다고 그랬잖아. 이거는 회사의 수입이니까. 그럼 여기 관계를 잘 보면 우리 대법원이 어떻게 하냐면 지입차주가 자기 차를 돈을 주고 맡긴 거로 보는 거야. 이렇게. 내가 지입료 줄 테니까 네가 이 차 잘 관리를 잘 하다가 뭐 소유관계, 뭐 자동차세 등록 같은 거 있으면 네가 다 처리를 해라. 그리고 지입 기간이 만약에 3년이다. 끝나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을까요? 돌려주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요 돌려주는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지입차주가 회사에다가 지입료를 주면서 맡긴 걸로 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회사는 지입차주를 위해서 보관하는 자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에 대한 세금도 내주고 관리도 해주고 등록도 해주고 이게 다 해준단 말이에요. 지입관계가 있을 동안에는. 근데 지입관계가 끝나면요, 네 차 가져가 라고 돌려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요 관계로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차를 팔아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임주가 생긴 거예요. 얘가 차를 팔아먹어버리면 배임으로 봤어요. 알겠죠? 배임으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다. 배임. 이게 타인의 사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좀 타사위자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횡령은 아니에요. 횡령은 여기서 하고 있잖아. 차는 여기서 보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차는 얘가 보관하고 있으니까 얘가 팔아먹으면 횡령이고, 그리고 횡령이라는 것은 남의 걸 팔아먹어야 돼. 근데 회사는 자기 소유니까 횡령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차피 소유는 내 걸로 되어 있으니까 횡령이 될 수가 없어요. 남의 물건 팔아먹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내 물건이긴 한데, 내 이름으로 돼 있긴 한데, 이 내 물건으로 돼 있는 것이 남의 걸 맡은 개념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걸 타인의 사무 처리한 자로 봤어요. 그래서 자, 거기 한번 봐봐요. 자, 읽어봅시다. 그 첫 위에 있는 밑줄은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자동차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타는데 처분했어도 원래 배임죄 안 되는 거다. 이건 약속 불이행에 불과하다. 부동산 이중 매매만 배임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약속 불이행에 불과한데, 자, 밑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회사 측이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는 지입회사 소유라고 하지만 실제로 누구 거예요? 지입차주 거잖아, 사실은. 다만 그거를 법적으로 이쪽으로 넘겨놓은 거지, 이름을, 소유권을. 그럼 소유권을 내가 대신 받았긴 받았어. 근데 거기 보니까 지입차량에 관한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밑에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와 관계에서 뭐가 될 수 있다? 타사유자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좀, 이 지입관계는 워낙 이게 많이 나오니까 좀 알아두세요. 자, 기본적으로 지입차는 회사 소유다. 회사 소유고 지입차주는 회사 것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다. 운행하는 사람이다. 보관자일 뿐이다. 그럼 얘가 이거를 다른 데 처분해버리면 횡령죄다. 얘가 처분하면 배임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타사유자가 돼버리니까 배임죄가 된다. 권리행사 방해는 뭐죠? 지입차주 걸 몰래 갖고 와버린 거죠. 이렇게 지입료 안 낸다고, 지입차주가 주차한 차량을 몰래 갖고 와버리면 훔쳐와버린 거잖아. 근데 내 물건을 훔친 거잖아. 그럼 내 물건 훔치면 뭐라고 그랬어요? 권리행사 방해지. 죄가 지금 몇 개 나오는 게 알겠죠? 자, 일단 4가지 기억합시다. 첫 번째, 지입차주가 지입차를 운영하다가 딴 데 팔아먹어 버렸어. 이건 남의 물건 팔아먹은 거야. 왜냐면 이게 회사 소유차니까. 다만 자기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남의 물건 팔아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횡령죄입니다.
집 회사가 팔면 회사가 팔아먹으면 자기 거야. 자기 물건 판 거니까 횡령죄는 될 수 없습니다. 횡령죄는 될 수 없는데 뭐가 될 수 있다고? 배임죄가 될 수 있다고. 돌려줘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놈이, 잘 관리를 해야 될 놈이 팔아먹어 버렸으니까 타사유자의 의무 위반해서 배임죄가 된다는 거잖아요. 얘가 팔아먹으면 배임죄, 얘가 팔아먹으면 횡령죄. 자, 이번에는 집 차주가 운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집 차주가 자기 집에다 이렇게 딱 주차를 잘 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차를 다 해놨는데 회사에서 집료를 안 된다고 이걸 몰래 가져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건 행위 자체는 절취죠. 근데 남의 물건 절취야, 내 물건 절취야? 내 물건 절취잖아. 그러니까 내 물건 손들이 된다고 그랬잖아. 이거 내 물건을 손괴하거나 절취하면 뭐가 된다? 권리행사방해 되는 거예요. 권리행사방해. 이해 되죠? 그다음에 또 우리 횡령개수도 나오잖아. 요 지임료를 받아서 회사가 받아서 이걸 딴 데 썼어. 뭐 이 차량에 세금이나 뭐 이런 걸로 안 쓰고 딴 데 써버렸어. 그래도 뭐 아니다? 횡령 아니다. 이건 회사 소유다. 이거 회사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쓰는 거 횡령 아니다. 그래서 집 회사가 쓰는 거 횡령이 될 수가 없어요. 집 회사는 소유자이기 때문에 차를 팔아먹어도 횡령 안 돼요. 다만 이제 배임죄가 된다는 거예요. 배임죄가. 그다음에 지임료 받아서 써버리면 횡령이고, 이 사람은 남의 물건 팔아버린 것이 되니까 횡령이 돼버리고. 요 지임료는 횡령 안 되고, 횡령 안 되고. 하여튼 회사는 횡령이 안 돼요. 자기 거니까 횡령 안 되고, 차를 팔아먹었을 때 안에서 배임죄가 될 뿐이고, 지입차주는 남의 물건 팔아먹으니까 횡령이 돼버리는 것이고. 이해되죠? 팔아먹은 게 아니라 얘가 갖고 있는 걸 가져가 버리면 권리행사망했지.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회사에서 차량을 이 사람이 갖고 있어. 지금 여기서 이 회사 주차장이 딱 돼 있어. 근데 지입차주가 몰래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건 절도예요. 남의 물건 가져간 게 돼버리잖아. 이건 절도. 근데 지입차주가 갖고 있는 걸 회사 가져가면 자기 물건 가져가니까 권리행사 방해. 알겠죠? 지입 관련된 권유관계가 좀 복잡한 게 좀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두세요. 자, 밑에 이제 권리행사 방해죄 한번 보시면,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래요. 그러면 죄가 여러 개가 되겠죠. 동시에 쓰면 상경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밑에 보시면 밑줄, 여러 명의 유류분 권리자가 각자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를 해놨습니다. 자, 이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한 사람이 한 명이래, 여러 명이래? 여러 명이래. 근데 이 부동산을 딴 데 팔아먹어버리거나 이 사람한테 해버리면 세 사람이 피해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세 사람. 그럼 요거를 맞춰진 경우, 자, 요거를 만약에 손절을 해버리면 권리행사방해죄가 되는데, 자기 물건을 손절했으니까 권리자가 여러 명이니까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겁니다.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되냐면 친족상도례가 또 문제가 되나요? 친족상도례가. 피해자가 여러 명이다 보니까 당연히 친족상도례는 어떻게 될까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하고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친족상도례도, 자, 밑에 밑줄, 형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각 죄마다 따로따로, 사람마다 죄가 여러 개니까 따로따로. 그래서 밑에 그 손가락 보시면 부부인 피고인들이 공모해서 피고인들 공유의 건물을 철거를 합니다. 손괴를 해버린 거예요. 내 물건 손괴. 그래서 권리행사방해 된 겁니다. 자, 철거함으로써 피고인들에 대한 각자의 유리반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공동으로 가압류한 피해자 갑을 두 명이죠. 자, 이 두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어요. 그럼 이 두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으니까, 동시에 있었으니까 상경. 친족은 따로따로 따져야죠. 따졌더니 밑에 갑하고 피고인들은 친족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갑하고 피고인은 친족이니까 갑과의 관계는 직혈동거 배배했었어요. 이랑. 그러니까 뭐가 돼요? 형, 면제. 근데 을하고는 아무 친족이 없어. 그럼 뭐야? 을은 유죄. 이렇게 되는 얘기지. 친족마다 따로 차립니다. 수도불통죄. 별로 그렇게 뭐 중요한 죄는 아니지만 이 수도불통죄가 하나 판례가 최근에 나와서, 자, 밑줄 친 것만 읽어봅니다. 수도 기타 시설이란 공중의 음용수 등을 음용수 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죠. 그죠? 우리 수도불통죄는 수도야 돼. 수도. 하수도 아니야. 먹는 물이야지. 버릴 물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먹는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게 수도불통죄인데, 얘가 왜 문제가 됐냐면 거기 설령 다른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애초에 이걸 만들 때는 화장실 쓰려고 그랬대요. 밑에 여러분, 밑에 그 보세요. 손가락인데 둘째 줄에
원래 화장실 용수 공급용으로 설치되어 있었대요. 그럼 원래는 수도가 아니야. 수도는 먹는 물이거든. 그럼 먹는 물 사용하는 걸 방해하는 걸 수도볼탱지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화장실 용수였을 때.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누가 쓰고 있대? 수도로 쓰고 있대. 그러면 설령 처음에 만들 때는 화장실용으로 썼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먹는 물로 쓰고 있다면 이거 못 쓰게 하면 뭐가 돼요? 수도볼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본문의 셋째 줄, 설령 다른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다면 뭐가 된다? 수도불통제가 될 수 있다. 소유 같은 거 안 따지니까.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자, 문서에 관한 제 이것도 중요한 판례입니다. 58번도 우리 명의신탁이라는 거 있죠. 명의신탁. 자, 명의신탁은 우리가 횡령도 안 되고 배임도 안 되고 다 안 된다고 그러죠. 안 되는 이유가 무효니까. 근데 무효가 뭐만 무효예요? 부동산. 부동산이 무효예요. 그러면 동산 유효합니다. 자동차 유효합니다. 주식 다 유효합니다. 이런 건 다 유효해요. 그리고 물론 부동산 중에서도 유효한 게 주의할 게 두 개 있다고 그랬죠? 상호명의 신탁하고 종중하고 배우자. 요 두 개는 유효하기 때문에 얘는 처분해버리면 무슨죄가 될 수 있어요.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들은 무효기 때문에 횡령이 안 돼. 부동산이 그래, 부동산이. 근데 얘들은 된단 말이야. 그럼 얘들도 처분해버리면 횡령이 될 수 있어요.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은 자 이름을 맡겼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재산범죄의 문제고 문서죄로 잘 한번 봐봐요. 문서죄로 보시면 A의 집이야. 원래 A 소유의 집입니다. 얘가 원래 소유자야. 명의신탁자야. 근데 B가 등기가 돼 있어요. 등기 명의자입니다. 이렇게 수탁자죠. 그러면 B는 A는 집을 맡긴 거죠. 집을 맡겼죠. B는 뭘 허락한 거죠? 내 이름 써라. 이거 허락해 준 거야. 그래, 내 이름 써. 이 뜻이야. 자, 명의신탁이라는 개념은요. 내 이름 써도 내 이름, 그래, 네 집 내 이름으로 해놔. 그 얘기는 뭔 말이야? 내 이름 써. 이 뜻이야. 그럼 명의신탁은 뭘 허용하는 거냐면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해 주는 개념이 되는 거야. 요 개념을 하셔야 돼.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야, 내 집 네 이름으로 좀 해놓자. 그래, 내 이름으로 해놔. 그러면 등기할 때 누구 이름 써야 돼? 내 이름 써야 돼. 그러면 서류 작성을 얘가 할 수도 있죠. 실제 얘 집이니까. 그럼 얘가 서류 작성도 하고 등기도 하고 실제로 얘가 다 해요. 누구 이름 쓸까요? 전부 이 사람 이름 쓰는 거야. 이건 뭘까요? 써. 내 이름 써도 돼. 이거야. 그러면 위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위조죄가 안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명의신탁은 뭘 쓰는 걸 허락해 준 거다? 내 이름 쓰라고 허락해 준 거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승낙이 돼 있는 걸 보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판례 하나 알아두라고 했잖아. 명의신탁은 이름을 쓰라고 허락을 해줬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뭐라 그래? 이거 명의신탁 아니야! 이래버린단 말이야. 그럼 그건 무슨 개념이다? 승낙을 철회한 걸로 본다. 그럼 그때는 못 쓴다. 그거 기억하라고 했잖아. 근데 그냥 아무 말이 없으면요. 자기 이름 쓰라고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때 얘가 얘 이름으로 이 부동산에 관한 걸 쓰는 거. 적어도 집에 대해서는 자기 이름 쓰라고 했으니까 이 집에 대한 처분이나 이런 관련된 것을 얘가 얘 이름을 써도 뭐가 안 될까요? 위조가 안 되는 거야. 고팔래요. 자, 원래 있던 이론인데 이번에 나왔으니까 좀 잘 봐두세요. 자, 가로 1번 보세요. 밑줄,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신탁재산의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때 수탁자로부터 개별적으로 승낙을 받지는 않았지만 애초부터 뭐다? 이거 명의신탁이다. 애초부터 명의를 쓰라고 허락을 받아놓은 거다. 따라서 무슨 죄가 안 된다? 위조죄 같은 게 될 수가 없다. 이건 기본적으로 명의를 쓰라고 허락을 받아놓은 거다. 자, 다만 이에 비하여 수탁자가 명의신탁받은 사실을 부인해버리면 뭐예요? 나는 내 이름 쓰라고 허락해 준 적 없어가 돼버리잖아. 그럼 이건 뭐다? 다툼이 생겨버리고 이렇게 되면 이때는 이름을 허락한 게
아닌 것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이때는 이거 쓰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위주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명의사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명의신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름을 쓰라는 걸 허락된 거로 아신다는 걸 아셔야 돼. 근데 이 판례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러면 뭐 집을 등기를 하고 처분하고 이런 건 당연한데, 여기서 한 거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제목 올라가 보세요. 제목 첫째 줄 끝에. 과세 표준 신고서. 이게 문제가 됐어요. 과세 표준 신고서. 이건 세무서에 제출하는 거거든. 집을 사고 파는 것은 당연히 그래 내 이름 써. 나중에 팔 때도 그럼 내 이름으로 팔아야 되잖아 당연히. 뭐 그런 처분문서 작성하고 계약서 작성하고 등기서류 작성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내 이름 쓰는 게 허락이 돼 있는데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도 되나?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다 인정해 준 거야. 자 밑에 여기서 가로 이번에 밑줄만 읽어봅니다. 사법행위와 공법행위를 구별해서 신탁자산의 처분 등과 관련한 사법상행에 대해서만 명의사용을 승낙했다고 제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세금 문제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문제잖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집을 팔고 사는 것은 당연히 허용됐다고 보겠지만 그럼 국가를 상대로 세금 신고하고 이런 것도 허용이 되나? 이것도 허락한 거나? 우리 판례가 뭐라고 그래? 공법과 사법을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다. 일단 자기 이름 쓰라고 했다면 다 쓰라고 하는 거다. 다 쓰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그 밑에 밑줄 명의수탁자가 신탁 주식의 처분을 허용했음에도 처분 후 과세 표준 등의 신고 행위를 위한 명의 사용에 대해서는 승낙을 유보, 즉 이건 하지 마, 이건 쓰지 마라고 유보했다고 볼 특별한 소장이 존재하지 않는 한 뭐다? 허용한 거다. 허용한 거다. 그래서 이것도 위조가 안 된다. 알겠죠?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 이 판례도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그다음 밑에 이제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한 판례인데 이거 뭐 여러분이 기본적인 건데 하나만 좀 주의하실 게 하나 있어요. 자, 우리 대표이사의 자격을 했다고 했을 때 셋째 줄 주식회사의 대표 자격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피고인 자신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작성명이 누구를 위한 거? 회사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자격 모용은 여러분이 위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남의 이름을 쓰는 게 위변조잖아요. 자기 이름 쓰는 게 작성죄잖아. 자격모용 작성죄하고 허위 작성죄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격모용이라는 건 다 자기 이름 쓴다는 거고 아니면 이름을 쓰는 게 승낙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그러면 대표이사가 삼성전자 문서를 작성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사람이 대표이사예요. 대표이사 A. 그럼 이 사람은 삼성전자 이름으로 계약서를 쓸 수 있는 대표이사예요. 뭘 받은 사람이야? 승낙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대표이사가 회사 이름 쓰는 건 위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럼 위조가 될 수 없으니까 무슨 죄만 될까요? 허위 작성죄만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허위가 내용이 허위일 수도 있지. 이 내용이 허위인 걸 뭐라고 그래요? 허위 작성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대표이사 A가 이렇게까지 해놓고 B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놈이 썼어, 이놈이. 근데 이렇게 썼어. 아무 상관없다고 그랬죠? 왜? 아니 얘는 누구 이름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거 쓸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럼 쓸 수 있는 사람 썼으니까 위조 아니라고 이거. 다만 대표이사가 A인데 B라고 써놨잖아 지금. 이게 허위 작성 문제야. 근데 사문서는 허위 작성을 처벌 안 하잖아. 알겠죠? 그래서 처벌 안 한단 말이야. 어쨌든 회사 이름을 쓸 수 있는 사람이니까. 자, 근데 자격모용은 다르지. 계약서인데 삼성전자의 이름을 쓰는데 대표이사 얘가 대표이사 아니에요. B야 B. 대표이사 아닌 놈이야. 그냥 일반인이야 일반인. 근데 이놈이 여기다가 요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이게 자격모용이란 말이야. 이름은 자기 이름을 써놓고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써놓은 거 똑같은 거야 지금. 이걸 자격모형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자격모형은 여기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여기가 이름은 자기 이름을 써놓고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 자격모형은 결국 뭐냐? 내가 삼성전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야. 이 뜻이란 말이야 지금. 삼성전자를 내가 대표하는 사람이야. 이게 자격모형이야. 대표이사라는 걸 이거 허위로 쓰는 거야 이게. 그럼 결국 뭐냐? 자격모형 작성자라는 것은 자기가 회사를 위해서 대표 행위를 하고 있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근데 요거에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얘가 요 B라는 놈이 대표이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대표이사라고 썼어. 근데 이걸 누구한테 줬냐면 X한테 이 서류를 주는 거야 지금. 근데 얘는 알아. 얘가 대표이사 아니지. 대표이사가 아니지 알아요.
근데 대표자로 써요. 받아요. 이거 자격모형 작성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빨리 보세요. 요것만 하나 주의하시면 돼요. 자, 거기 보시면 자, 중간에 있는 거 그겁니다. 주식회사의 대표 자격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피고인 자신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작성 명의인 회사를 위해서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즉 내가 이 회사를 대표하고 있다. 이게 자격모형이야. 내가 이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럼 되는데, 자 밑에 작성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자격을 모용해서 문서를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상대방이 자격모용 사실을 알았다거나 작성자가 그 문서에 모용한 자격과 무관한 직인을 나타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해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요. 무슨 죄는 돼요? 작성죄는 되죠. 유활통하고 헷갈리지 마시고, 그거는 행사죄야. 행사죄. 행사는 아는 사람한테 행사하면 행사죄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건 지금 작성죄잖아. 아니 뭐 아는 놈이 있는데 거기다 남의 이름 쓰면 위조죄가 안 돼요? 아는 놈이 봐도 남의 이름 쓰면 위조죄 되는 거야. 위조죄나 작성죄는 되는 거야. 알겠죠? 위조죄 작성죄 되는 이상 없어요. 상대방이 알아도 작성죄는 된다. 자, 넘어가시고. 자, 요 판례도 잘 알아두세요. 요 판례도. 공전자기록동 부실기재가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인데, 여러분 이렇게 나와도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라는 걸 알아야 돼.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죄명은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 다 우리나라 행정전산망이 다 온라인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다 온라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증서가 다 공전자 기록으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부실기재가 나오면 죄명이 다 이렇게 나와. 판례상으로는 앞으로 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처럼 무슨 종이에다 써놓고 이런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다 전자기록을 다 해놓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란 말이에요. 다만 대상이 전자기록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도 이거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라고 아셔야 돼. 근데 이 부실기재에서 보면 밑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빌려서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와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이와 같은 혼인의 합의가 없다면, 혼인의 합의가 없으면 혼인신고 무효죠. 혼인신고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국적법상으로도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처가된 자가 아니야. 혼인신고가 무효니까. 그럼 이 사람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다고 볼 수가 없어. 국적법상. 그럼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는데, 자 밑에 셋째 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인적사항을 기재해서 대한민국 뭐를 발급? 여권을 발급. 여권이 뭐예요? 공정증서예요. 여권. 공정증서. 공정증서 맞죠? 면허등 여권이잖아. 공정증서가.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 이거 다 공정증서예요. 그럼 얘도 공정증서. 여권은 여러분 여권이 있어야 비행기 탈 수 있어요. 외국 나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권리 의무에 관련된 거야. 그럼 이게 공정증서라면 허위 사실 적힌 거 맞죠? 여권에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이 적어놨잖아. 대한민국 국민이 다 했으니까. 그럼 이거는 공정증서 부실기재. 자, 이거를 출입국 심사를 받을 때 제출하면 행사. 그 다음에 출입국 관리법이라는 것도 돼요. 근데 하나 더 되는 게 기억하셔야 돼. 위계한 공무집행해도 돼요. 위계한 공무집행해. 왜 되느냐? 지금 이 사람 지금 남의 이름으로 지금 혼인도 자기 이름으로도 안 했어요. 남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지금 혼인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왔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여권도 남의 이름으로 돼 있어요. 이거 전부 다. 그러니까 남의 이름으로 돼 있는 여권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그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지금 출입국을 하고 있잖아. 그럼 이건 뭐가 될 수 있어요? 위계한 공직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공전자 기록 부실기재도 되고 행사죄도 되고 위계한 공직까지 됩니다. 알겠죠? 위계한 공직도 돼. 하나 좀 알아두세요. 이것도. 자, 그다음에 직무유기죄. 직무유기죄가 얘가 왜 문제가 되냐면 기간제 교원인데, 여러분 기간제 교원은 뭐 1년, 2년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근무하는 분인데 자기가 2년 동안 근무를 하도록 돼 있는데 해야 될 일을 다 못 해버린 거야. 그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일을 다 못했으니까 직무유기죄가 되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 또 문제가 된 게 이 사람이 왜 그랬냐면 거기 무단결근을 했어. 밑에 여러분 그 손가락 표시 중에 세 번째 줄 있죠? 이 사람이 무단결근 안 했으면 이런 문제 안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기간이 이제 근무 기간이 다 끝나가는데 무단으로 결근해 버리네. 그럼 뭐예요? 일 안 하겠다는 거잖아. 지금 해야 될 일이 남았는데.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단결근을 해버렸으니까 이걸 직무유기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우리 판례는 아니라고 봤어요. 자, 거기 밑줄 보면 특히 근무기간을 정해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에 근무기간 안에 특정 직무를 꼭 마쳐야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런 게 꼭 있다면 안 한 게 직무유기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안 된대요. 그래서 그 화살 보면 기관제 교원인 피고인이 기말고사 답안지를 교부받고도 무단 결근하고 임기 종료 시까지 답안지와 채점 결과 학교 측에 인계를 안 해버렸어요 지금. 그리고는 그만둬 버린 거야. 그래서 직무유기다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거기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지만 무단 결근한 게 참작할 사정이 있었어. 그래서 몸이 좀 아팠어. 뭐 이런 거 있었단 말이야. 그럼 이것만 가지고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결과를 잘 알아두시면 돼. 결과. 자, 직권남용죄입니다. 네, 이것도 뭐 잘 알아두세요. 이거는 법원이 판사를 재판하다 보니까 다 좋게 나옵니다. 죄 안 된다고 나와요. 자, 거기 제목을 보시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법원에서 계속 중인 다른 법관에게 직권남용을 할 수 있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공무상 비밀요소는 안 된다고 그랬죠. 법관이 위에다가 보고한 거, 영장 관련된 걸 이렇게 보고한 거를 비밀요소 안 된다고 그랬거든. 본인들이 이제 이건 뭐 직무상 보고한 거고 전파될 가능성은 없다. 비밀을 누설한다는 것은 밖에다 누설을 하려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직무상 보고했고 그거 들은 판사가 어디다 뿌리고 전파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비밀요소 안 된다고 그랬단 말이야. 이건 이제 반대로 위에 있는 판사가 밑에다가 야 그거 좀 이렇게 시켰단 말이에요. 판결문 바꿔 이렇게 했습니다. 자, 가로 1번 봐봐요. 서울중앙지법원 형사수석판사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법원에서 계속 중인 사건에 누구에게? 담당 법관에게 판결 이유를 좀 고쳐 써라 그랬습니다. 판결문을 고쳐 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기도 자기들도 이게 부당하거나 부적절하다. 법관은 독립이죠, 독립. 법관 독립이 헌법에 있는 건데, 그럼 법관은 남들의 영향 안 받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상사라고 해서 이렇게 지시하는 건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럼 직권남용이 될 여지가 있지 않냐라고 문제가 됐는데, 우선 여러분 직권남용이 되려면 남용자가 붙으면 뭐라고 하죠? 남용? 그 사람의 권한이어야 돼. 자기의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을 나쁜 의도로 쓰는 게 직권남용이지, 자기의 권한이 아닌 걸 쓰는 건 권한남용이 아니에요. 그건 권한의 초월이야, 초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면 수석부장판사가 밑에 있는 판사한테 이걸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가 문제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게 권한이 없으면 직권남용이 안 돼요. 직권남용은 자기의 권한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보니까 셋째 줄 이렇게 됐죠. 둘째 줄 끝에부터 사법행정권자에게 직무감독 등의 사법행정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 관여행위에 관해서 피고인에게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직무권한은 없다. 부장판사가 밑에 있는 판사한테 판결문 고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직권남용 안 돼. 대통령의 권한은 누구만 남용할 수 있어요? 대통령만 남용할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아닌 사람은 그냥 나쁜 짓을 한 거지 직권을 남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건 이 사람이 권한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밑에도 보시면 가로 2번에 밑줄 헌법과 법률에서 법관의 독립된 심판권이 딱 보장이 돼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재판장의 소송지휘권도 다 있어요. 이런 게 다 이 사람들의 권리야. 그러면 이런 권리를 방해하면 권리행사 방해 뭐 이런 거 직권남용이 될 수 있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각 담당 재판과 담당 판사는 담당 재판부의 논의 합의를 거치거나 혹은 동료 판사의 의견을 구한 다음 자신의 판단과 책임 아래 권한을 행사하게 돼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피고인의 요청 등을 지시가 아닌 권유나 권고 등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판사 입장에서는 상사가 나한테 그걸 지시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사가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 뭐 우리 부장판사님 의견이신가 보다. 이렇게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권한을 행사를 방해하는 것도 없다고 봐요. 그리고 설사 그 상사의 지시를 받고 밑에 있는 판사가 했다고 하더라도 제일 밑에 줄 인과관계 없다 그래. 이게 직권남용으로 인해서 이런 게 아니다. 그냥 상사가 그런 의견을 표시하니까 내가 그냥 그 의견에 따라줄까? 본인이 이렇게 한 걸로 본 거야. 그래서 안 된다고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무집행방해죄. 이거는 쉽습니다. 63번에 자, 여기 제목 읽어봅시다.
시청 청산의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서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소속 공무원 갑과 을이 제지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이거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뭐 찾아와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나가자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랬더니 둘째 줄, 피고인이 갑과 을의 멱살을 잡고 수에 흔들고 휴대전화를 휘둘러서 뺨을 때렸습니다. 공직방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된다. 당연히 된다. 그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64번. 64번하고 65번은 좀 잘 봐두세요. 자, 64번에 보면 시사 프로그램의 프로듀서와 촬영 감독이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을 취재하기 위해서 접견 허가를 받아놓고 명함지갑 형태의 녹음 장치, 아까 어디서 나왔어요? 주거 침입 안 된다. 자, 주거 침입이 안 되는 건 맞는데 혹시 위계한 공집이 되냐 문제가 생긴 거야. 자, 우리 위계한 공집에서 배울 때 단속을 피하는 거, 규칙을 위반하는 거, 이건 위계한 공집이 될 수 없다. 그게 돼버리면 범죄인들은 위계한 공집방해라는 죄가 하나씩 다 생겨요. 단속을 피하거나 규정을 위반하는 거, 이건 위계한 공집 안 된다. 근데 이건 뭐다? 이건 규정을 위반한 거죠 지금. 그래서 보면 전자장비가 있었는데, 자, 둘째 줄 밑줄, 수용자가 아닌 사람이 이와 같은 금지 문품을 교정시설로 반입했다면 교도관의 검사나 단속을 피해서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불과하다. 규정을 위반한 거다. 사람을 죽이는 거 위계한 공집 아니에요. 국가에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는 돼 있지만 그거는 그냥 살인죄로 처벌하는 것이지 위계한 공집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안 된다. 자, 근데 65번을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65번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피고인이 이른바 집사 변호사를 고용해서 변호인 접견을 가장하여야, 실제로 접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피의자를 만나서 접견하는 게 아니라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놈이 그 교도 깜빵이라고 해야 되죠? 거기 안에 있는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바람 쐬러 나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변호사를 매일 하루씩 한 번씩 불러요. 그럼 변호인이 접견하러 가는 게 아니라 가서 1시간 면회, 1시간 더 놀게. 그리고 가. 그리고 돈을 받아요. 거기를 집사 변호사라고 그래. 집사 변호사. 마치 시종처럼 부르는 거야. 그럼 이 변호사는 접견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면회 가는 거야. 그냥 면회 가서, 면회 가면 1시간 동안 면회하는 동안 얘는 여기 와서 쉬잖아. 그럼 거기서 뭐 게임도 하고 뭐 하고 놀다가 다시 들어가고. 그럼 얘는 매일 1시간씩 이걸 하는 거야, 이게. 이런 걸 집사 변호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위계한 공집이 되느냐고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원래 아셨던 판례, 여러분 그 제일 밑에 제가 비교 판례를 하나 써놨어. 비교 판례 한번 봐봐.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해서 휴대전화기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해서 적발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반입한 거, 이거 된다고 그랬죠. 자, 이거는 접견을 해버리면은 사실상 방법이 없다. 이거는 이 교도관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속인 걸로 볼 수 있다고 봤잖아. 얘는 아니라고 봤어요. 조심하셔야 돼. 자, 얘도 접견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위헌 공집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접견을 가장한 거에 불과하고요. 실제로 접견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판례가 어떤 말을 하냐면요. 3번 보세요. 3번. 미결 수용자의 형사사건에 관해서 변호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호 활동을 하는지, 실제 변호를 할 의사가 있는지는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 얘가 지금 사실은 접견할 것도 아니면서 접견 왔다고 속여서 만나고 있는 거잖아. 그거를 교도관들이 심사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무슨 얘기야? 접견 신청 들어오면 무조건 해줘야 돼. 무조건. 우리가 심사를 해서 가타부타를 판단할 수 있어야 이게 위계한 공집이라는 게 될 수 있는데, 접견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무조건 해줘야 돼. 이거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심사 권한이 없어. 우리 기억나죠?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그건 위계한 공집이 될 수 있다. 근데 뭐를 들어오면? 신고가 들어오면 위계한 공집으로 볼 수 없다. 왜? 신고 들어오면 무조건 받아줘야 돼. 그럼 그거는 네가 심사하고 그러는 게 없어. 그냥 그대로 신고 들어온 대로 해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계한 공집이 안 된다. 비슷한 취지야. 이게 접견할 의도였는지 그냥 놀러 나가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접견 신청 들어오면 그냥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됩니다. 다음 밑에 그 비교 판례가 되는 이유는, 접견을 해주는 건 무조건 해주지만 우리가 가시거리에서 관찰을 할 수 있잖아요. 마약 주는 거 맞고 이런 걸 할 수 있잖아. 그걸 피한 거예요. 밑에는 그걸 피해서 몰래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위계한 공집이 되는 건데, 하여튼 65번은 거기 1, 2, 3번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접견계통 관련된 건지 한번 읽어보시고, 요거는 접견 목적인지 아닌지를 심사할 수 없다. 일단 접견 신청 들어오면 해줘야 된다. 설사 노는 거라도. 그래서 위계한 공집 안 된다고 그랬어요. 좀 주의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66번.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다가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적인 기관입니다. 이 공적인 기관에다가 약사법을 위반한 약사가 있습니다 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뭐 약사 자격증 박탈될 수도 있고 징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고죄가 된다고 봤습니다. 거기 보시면 신고자가 허위 내용을 알면서도 신고한 이상 목적이 필요한 조사를 해달라는 데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고의 범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나는 확인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다 라고 해도 무고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 하나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형소법으로 가겠습니다. 고소. 자, 요 판례도 잘 알아두십시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이 부재자 재산관리라는 것은 실종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실종된 사람이 재산을 갖고 있어. 근데 그 재산을 실종된 사람이 없으니까 관리를 누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국가에서 부재자라는 사람을, 재산관리라는 사람을 부재자 재산관리라는 지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 나타낼 때까지 관리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럼 만약에 그 건물에다 누가 해코지를 하면 누가 고소해야 돼? 실종자가 나타나서 고소해야 돼요? 안 되잖아. 어차피 누가 해줘야 돼? 이 사람이 해줘야 돼. 그래서 이 부재자 재산 관리인도 법정 대리인의 지위를 댈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에서 대리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법정 대리인으로서의 적법한 고소권자가 될 수 있다. 물론 허가를 받아야 돼. 왜 허가를 받아야 되냐면 부재자 재산 관리인은 하는 역할이 정해져 있어요. 딱 재산 관리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더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 다만 어쨌든 이 사람 말고는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고소권자가 될 수 있다. 그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밑줄 보면 부재자 재산관리는 재산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관리행위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에는 관리 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란 모두 포함된다? 고소도 포함된다. 따라서 허가받으면 고소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으로서 고소권이 생기는 겁니다. 이 사람. 자, 두 번째. 수사기관이 외국인을 체포하면서 그 영사통보권 등이 있음을 고지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필리핀 같은 데 가서 범죄를 당하면 그거 누가 도와줄까요? 경찰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외국에 경찰관들이 다 나가 있어요. 그게 영사예요, 영사. 경찰관들이 영사로 나가 있는데 경찰관들이 나가 있을 때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체포가 되거나 구속되면 우리 경찰 만나게 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필리핀 경찰이 우리 영사한테 연락이 와요. 그럼 우리 경찰이 거기 찾아가서 왜 구속됐냐 이런 거 해가지고 억울하게 안 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도 똑같은 절차를 밟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구속되면 미국 영사관한테 통지해줘야 돼요. 그게 고거야. 근데 그걸 안 했대. 위법이다 이거야. 위법이다. 그거 안 하면 자 가로 1번에 밑줄 수사기관이 외국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면서 지체 없이 영사통보권 등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위법으로 본다네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그동안에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 고지하는데 얘는 누구이기 때문에 외국인이기 때문에 영사통보권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걸 고지 안 하면 위법이래. 자 그런데 이게 위법이긴 한데요. 결과적으로는 이거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나왔어요. 이때 뭐 증거를 전부 다. 왜 그랬냐면 가로 2번에 밑줄 친 거 보세요. 우리가 고지는 안 했는데 통보권 등을 고지받았더라도 어차피 이 사람은 영사한테 연락을 안 할 사람이었대요. 왜 그러냐? 우리가 고지를 안 했을 뿐이지 이 사람이 영사를 만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야, 권리를. 그럼 이 사람이 권리를 알고 있으면 영사를 만나고 싶으면 나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겠지. 근데 만날 수 있다는 거 알면서도 가만히 있다는 건 뭐예요? 만날 생각이 없다는 거잖아. 그럼 만날 생각이 없으니까 저 영사 만날 수 있는데 라고 고지해줘도 알아요. 나도 아는데 나 만날 생각 없어요. 그랬을 거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위법이긴 한데 자 둘째 줄 끝에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영사통보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됐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위수증은 원래 증거로 못 쓰는데 예외적으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두 가지로 하셔야 돼. 그래서 영사통보권을 고지하지 않은 거 위법이다. 근데 얘는 어차피 고지해줘도 안 만날 사람이었다. 그러면 괜찮다. 이렇게. 압수수색. 본문 읽어봅시다. 제목.
제목 보세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해서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 폐기, 반환하지 않은 채, 벌써 위법이죠. 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혐의 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압수는 당연히 위법이고, 나중에 영장 받는다고 해서 하다가 치유되지 않고, 이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4번 역시 제목 읽어볼게요. 수사기관이 압수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자 벌써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위법이죠.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전체의 전자정보를 복제 출력하여 이를 보관하여 두고 이에 대해 구체적인 개별 파일 명세를 특정하여 상세 목록, 우리 이런 정보 저장 매체 같은 거 들어오면 압수 목록 교부해야 되잖아. 근데 거기에 정보 저장 매체에 대한 상세한 목록을 줘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럼 상세 목록을 작성하지도 않고 그냥 집 파일, 뭐 요런 거 쓰는 거야. R집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안에 R집은 압축 파일이잖아. 그 풀어버리면 문서가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통으로 1번 R집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야. 포괄적인 압축 파일만을 기재한 후 이를 전자정보 상세 목록이라고 하면서 피압수에게 줬습니다. 상세 목록을 주라고 그랬더니 R집 파일 이름을 붙여놨단 말이야. 그럼 뭔지를 알 수가 없잖아. R집 파일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자, 이랬을 때 정보 전체에 대한 압수는 뭐다? 위법이다. 사후영장 받아도 안 된다. 자, 밑에 비추신 거 읽어볼게요. 첫 번째 줄, 혐의 사실과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전체의 전자정보를 복제 출력하는 거 위법. 두 번째, 구체적인 개별 파일 명세를 특정하여 상세 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한 거 위법. 세 번째, 포괄적인 압축 파일만을 기재한 후 이를 전자정보 상세 목록이라고 하면서 압수에게 교부한 거 위법. 그 다음에 혐의 사실과 관련성 없는 것을 삭제, 폐기, 반환 조치하지 않은 것도 위법. 결국 수사기관이 압수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정보 외에 혐의 사실과 관련이 없어 압수의 대상이 아닌 정보까지 영장 없이 취득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혐의와 관련된 압수 정보에 대한 상세 목록 작성, 교부 의무, 혐의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삭제, 폐기 의무 등을 전부 위반한 거다. 그래서 이거는 위법이다. 그래서 밑에 영장 기재 범죄 혐의 사실과의 관련성은 상관없죠. 이게 절차 위법이니까, 절차가 위법이니까 이 전체가 다 위법으로 취소된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5번 판례. 수사기관이, 제목 보세요. 수사기관이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갑 주식회사를 상대로 갑 회사의 본사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준항고인의 전자정보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카카오톡 대화는 통신 제한 조치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게 실시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했던 걸 나중에 받는 거니까 압수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압수색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이게 압수색으로 들어갔는데 문제점을 봅시다. 자, 밑줄.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처분의 상대방인 갑 회사에 영장을 뭘로 보내야 돼요? 팩스로. 이 판례 있죠 원래. 또 팩스로 보냈어. 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자꾸 해. 팩스로 영장 보낸 거 위법. 그 밑에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대. 위법. 그 밑에 준항고인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았대. 이게 뭔 문제예요? 참여기회 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갑 회사로부터 준항고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취득한 뒤 전자정보를 탐색 출력하는 과정에서 또 참여기회 주지 않았대. 여러분 지금 참여권 침해가 2번 있습니다. 구분을 해야 되는 이유는 처음에 압수수색을 하려고 할 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건 압수수색 참여 통지. 근데 이 저장 매체를 압수수색하게 되면 형사계 사무실 가가지고 또 검색을 한단 말이야. 그럼 그때도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참여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그것도 참여 안 시킨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압수수색할 때도 참여 안 시키고 형사계 사무실 가가지고 탐색 출력하는 것도 참여를 안 시키고 전부 위법이죠. 그다음에 그 밑에 또 형사계에서 하면서 관련된 부분을 선별하지도 않고 했대. 위법이 너무나 많죠. 다만 제가 이걸 읽는 이유가 그 밑에 전자 목록도 안 줬어요. 뭐 했어요 도대체 이분은 누군지 모르겠어. 형사법을 안 배웠나? 하나도 안 지키죠. 어떻게 이렇게 안 하기도 참 어려운데 모든 걸 다 깡그리 무시해버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괜찮다고 한 게 하나 있어. 뭐가 괜찮을까요? 우리 압수수색할 때 통지하잖아. 근데 우리가 압수수색할 때 야 내일 압수수색한다고 통지해버리면 없애버린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언제는 통지 안 해도 된다고 그랬지? 급속을 요하면 통지 안 해도 된다. 그거는 우리 판례가 인정해줬어요. 그래서 그거는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참여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는 형사소송법 단서에 급속을 요하는 데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건 잘못이다.
그 이거는 그래 오케이. 그래 뭐 압수할 때 통제 안 한 건 오케이. 그건 좋다. 근데 나머지는 다 잘못한 거야. 다 잘못.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법이에요. 그게 괜찮을지 몰라도 나머지가 다 위법이기 때문에 전체로 위법 나왔어요. 자, 그다음 6번 판례 좀 잘 알아두세요. 6번 판례. 이것도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6번 판례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밑에 그 비교 보세요. 당구장 비교. 이하고 비교하셔야 돼. 수사기관이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인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의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 내에 저장되는 이메일 하나 밑줄 쳐주세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것은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하는데 대물적 강제처럼 허용된다. 기억나죠? 자, 범인의 집에 가서 컴퓨터에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쳐가지고 미국 구글 서버에 접속해서 이메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압수하는 거 적법. 이제 이거 위에 거 구분하셔야 돼. 자, 제목 한번 볼까요? 압수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를 이용해서 원격지 서버, 또 구글입니다. 이거. 근데 이 구글 서버에 전자정보 압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이를 아셔야 돼. 차이를. 이건 뭐냐면 휴대폰이 여러분 화살표인데 봐볼래요? 화살표 첫 번째. 법원이 발부한 압수영장에 압수할 물건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진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외부 저장 매체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휴대폰을 압수했어요. 근데 이 휴대폰이 구글에 이렇게 접속이 되잖아. 그래서 휴대폰을 가지고 접속을 해서 구글에 접속을 해서 거기 있는 걸 또 다운을 받은 거야. 이렇게요. 거기 또 다운을 받아가지고 압수한 휴대전화기 구글 계정에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해서 구글 클라우드에 얘가 저장해놓은, 우리 클라우드에 이렇게 파일 같은 거 저장해놓잖아요. 그걸 다운로드 방식으로 압수한 겁니다. 이거는 위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우리 압수영장의 범위를 벗어났다 그랬어요. 우선 압수영장에 요 컴퓨터 디스크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요거만 하도록 돼 있어. 그럼 구글 서버에 있는 걸 하는 건 일단 범위를 벗어나는 거야. 그럼 우리 지난번에 우리 밑에 있는 비교 판례, 얘는 그럼 왜 구글 서버에 접속해도 되느냐? 여러분 이 판례 알죠? 이 판례 구글 서버에 접속 어떻게 했죠? 영장 받았어요. 무슨 영장 받았지? 아이디와 비밀번호. 구글 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아이디와 비밀번호까지 영장을 또 따로 받았어요. 그래서 따로 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쳐가지고 구글 서버에 적법하게 접속해서 그걸 이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은 거야. 달라요, 상황이 자체가. 이거는 휴대폰을 압수하고 거기서 바로 구글 들어가가지고 휴대폰을 다운받아 버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대상 범위를 벗어났다고 돼 있는데, 얘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건 이메일 다운받은 거야. 이메일. 그러니까 이메일을 좀 기억하시고, 지난번 사례는 이메일을 들어가려면 아이디하고 비번을 쳐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아이디하고 비번을 영장에서 이미 허락을 딱 받았어요, 판사한테. 그 아이디하고 비번을 쳐도 들어갈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컴퓨터에 다운받는 거 당연히 적법한 거야. 그럼 다운받았으면 이 컴퓨터 내가 압수하게 돼 있잖아. 그냥 당연히 그 압수가 적법해지는 거야. 얘는 다르다는 거야.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 없이 그냥 휴대폰 이용해가지고 바로 다운받아가지고 해버린 거란 말이야. 두 개 조금 구분하셔야 돼. 우리 지난번에 있던 거하고 좀 다릅니다. 자, 밑줄 친 거 읽어봅시다. 일단 그 첫 번째 거기 밑줄은 안 쳤지만 거기 본문에 있는 첫째 줄하고 둘째 줄은 여러분 잘 아는 거야. 압수영장에 적혀있는 문헌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자, 밑줄. 수색 장소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와 같은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와 수색 장소에 있지는 않으나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원격지 서버 저장 매체, 구글 서버에 있는 저장 매체, 클라우드에 있는 거. 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거하고 구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건 다르죠.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소재지, 관리자, 저장 공간의 용량 침해에서 서로 구별된다. 다르다. 근데 우리가 압수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는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정보만 적혀 있다. 그럼 뭐밖에 못한다? 이거밖에 못한다. 이거밖에 못한다. 그래서 그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기 위해서는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그것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야 된다. 근데 A 장소에 있는 것만 된다고 돼 있으면 그거밖에 못한다. 그거밖에 못한다. B를 하려면 별도의 뭐가 있어야죠. 별도의 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압수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다면 그거를 이용해서 원격지 서버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예요.
밑에 있는 비교 판례하고 비교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비교 판례는 영장에 의해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받아서요. 이메일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어요. 판사한테. 그 이메일 서버에 접속하는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이메일 서버 접속했고 이메일 다운로드 다 적법하게 받았습니다. 받고 나니까 이 컴퓨터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압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요 판례하고 좀 두 개 좀 구분을 좀 잘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전자정보 적법 요건은 밑줄 친 거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건데 읽어볼게요. 피의자 등의 참여권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그 통지 의무에 예외로 규정된 피의자 등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라는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자. 자, 우리가 압수수색할 때 급하면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 예외다 이거죠. 예외니까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압수 목록을 작성할 때 압수 방법, 장소, 대상들별로 명확히 구분해서 압수물의 품종, 종류, 명칭 등등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특정하고 기재해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예외적인 것은 엄격하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그런 예외 사용은 수사기관 네가 증명하라. 그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얘기고. 자, 밑에 8번.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에 사유된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전자정보 저장 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유지되는 거 당연한 거고. 자, 밑에 이미 제출물 압수도 마찬가지다. 요즘에 이게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잘 봐두세요. 이미 제출물. 이게 사실 지난번에 나온 판례인데 이게 워낙 요즘에 지금 핫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더 보시라고 좀 일부러 더 넣었어요. 이미 제출물의 압수에 대해서 사건 관련성을 엄격하게 따지고 있다는 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 뭐 밑에는 뭐 당연한 이거 넘겨보세요. 바로 이번에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 혼재되어 있는 정보 저장 매체나 복제본을 수사기관에 이미 제출하는 경우에 제출자는 제출 및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를 개별적으로 지정하거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휴대폰을 제출하면서 이것만 보세요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밑에 수사기관은 제출자로부터 이미 제출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 범위를 확인함으로써 명확히 특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미 제출하면서 범위를 특정해 주지 않으면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 전체 다 봐도 되냐?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명확히 특정하고 밑에 정보 저장 매체를 이미 제출한 사람이 거기에 담긴 전자정보를 지정하거나 제출 범위를 한정하는 취지로 하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다시 정확하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제출자의 의사를 수사기관은 함부로 추단하면 안 된다. 별말 없었으니까 뭐 다 제출한 거 아닐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가로서 한번 제출자의 구체적인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해서 이미 제출자의 의사를 알 수가 없대요. 이게 뭐 전부 제출한 거야, 일부 제출한 거야. 모르면 둘째 줄 그 압수의 동기가 된 혐의 사실과 관련되는 것만 하는 게 원칙이 된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하고 싶으면 확실하게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얘기를. 휴대폰에 있는 거 다 보셔도 돼요. 이거 확실히 받아야 돼요. 그럼 밑에 밑줄 구체적 개별적 연관계에 있는 경우만 인정되고 혐의 사실과 단순히 동종 유사 범행은 안 된다. 그래서 원칙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의사가 확인이 안 되면 관련된 것만 봐야 됩니다. 관련되지 않은 것까지 봐버리면 위법이 돼버려요. 자, 근데 4번 휴대전화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행위, 불법 촬영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밑줄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는 혐의 사실과 구체적 개별적 연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죠? 보통 몰카를 찍어버리면 옛날에 찍은 것도 많거든. 그거 다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피해자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성격의 전자정보를 담고 있는 불법 촬영물은 범죄로 인해 생성된 것으로 몰수의 대상도 당연히 된다. 네, 5번 피의자가 소유 관리하는 정보 저장 매체를 피의자 아닌 피해자 등 제3자가 이미 제출한 경우 누가? 제3자가 이것도 몇 번 얘기했죠. 제3자가 이미 제출하는 경우는 그 이미 제출 및 그에 따른 수사기관의 압수가 적법하더라도 이미 제출의 동기가 된 혐의 사실과 구체적 개별적 연관계에 있는 것만 대상이 된다. 아까 소유자가 할 때야 뭐 제 거니까 뭐 다 보세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소유자도 아닌 제3자한테 받을 때는 이건 무조건 관련된 것만 봐야 돼요. 관련된 것만. 관련된 것만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럼 6번 복제본을 이미 제출받은 수사기관이 정보 저장 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서 이를 탐색, 복제, 출력하는 경우에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법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 주는 거 당연한 거고 형사기 사무실로 하는 거 압수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 목록을 작성 교부해야 되고 혐의 사실과 무관한 거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 해야 되고,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 밑에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 관리에 속하는 정보 저장 매체를 영장에 하자고 이미 제출했다면, 자, 실질적인 피압수자인 피의자, 자, 실질적인 압수자라고 그러네요. 자, 이 컴퓨터를 거기 조국 전 장관 부인, 거기에 있는 조교가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만약에 전 장관 부인의 컴퓨터라면 누가 압수당한 것이 돼요? 전 장관 부인이 압수된 거예요. 그게 실질적인 피압수자라고 그래요. 그럼 그런 실질적인 피압수자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전자정보 전부를 무제한 탐색하는 동향구로 보기 어렵죠. 자기가 제출 안 했으니까. 그 다음 밑에 당구단 표시 한번 봐보세요. 전자정보 중 임의 제출을 통해서 압수된 범인은 임의 제출 및 압수의 동기가 된 피고인의 2014년 범행 자체와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에 있는 전자정보로 제한하는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말이 없거나 제3자가 제출하면 이렇게 보는 게 원칙이에요. 이렇게 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범죄 발생 시점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고, 밑에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 혐의 사실과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에 있는 전자정보 보기 어렵더라. 그럼 이건 압수함이 위법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번에 자 9번에 보면 제목부입니다.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결을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가 특정된 목록을 교부해야 되는데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요. 절차 위반 행위가 있었는데 그 성질 내용 등에 비추었을 때 그 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적법이라고 봤네요. 자, 요 판례 보면 밑줄 봐보죠. 8번의 범행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임의 제출을 받아서 압수한 휴대전화입니다. 자, 이 휴대전화를 사무실에서 탐색을 합니다. 그럼 사무실에서 탐색할 때 또 뭐 해줘야 돼요? 참여권 보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건과 관련된 것만 압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1번부터 7번 범행이 7개의 범행이 다시 발견된 거예요. 얘가 지금 몰카를 엄청 찍어냅니다. 그럼 요거를 영상을 발견한 사안에서 자, 내 제출 끝에 버스 정류자 등 공공장소에서 촬영되어 임의 제출의 동기가 된 8번과 당연히 같은 종류니까 관련성이 있는 증거인 점. 그럼 관련성은 있는데 참여권이 문제인데 그게 임의 제출받은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요. 피고인 있는 자리에서 살펴보고 8번 범행이 아닌 영상을 거기서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탐색에 참여했다고 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그 밑에 밑줄 비록 피고인에게 전자정보가 특정된 목록이 교부되지 않았더라도 자, 위법이 하나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우리 제일 중요한 절차가 뭐예요? 참여권 보장과 사건 관련성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지켜졌다고 본다면 목록 정도 교부 안 한 거는 크게 중요하다고 안 봐요. 특히 목록 같은 경우를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했잖아. 그러니까 뭐가 나갈지 다 알고 있잖아. 사실 서류를 안 냈을 뿐이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잘못한 건 맞죠. 잘못한 건 맞지만 이것만 가지고 증거를 못 쓰는 거 아니다. 그랬어요. 자, 밑에 증거. 유전자 검사하고 혈액형 검사는 중요하죠. 이건 믿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밑줄 읽어봅니다. 피고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 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된다. 근데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에게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저 사람이 죽였다고 의심을 받는데 죽일 이유가 없어요. 그럼 안 죽였을 가능성이 많죠. 만연히 무엇인가 있는데 우리가 동기를 모를 거야 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죄로 추정하니까. 그래서 반대로 간접 증거의 증명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평가를 해야 돼. 오히려 안 죽인 쪽으로 가야 된다. 평가를 해야 된다. 다만 유전자 검사나 혈액형 검사 등 과학적 증거 방법은 이건 굉장히 구속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갖는다. 자, 그다음에 11번은요. 위드마크 공식 적용할 때 주의할 거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위드마크 공식은 사람의 신체, 체중, 주량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라져요. 그럼 뭘 확인해야 될까? 이 사람의 신체, 체중, 주량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줄 보세요. 평소에 음주 정도, 체질, 음주 속도, 음주 신체 활동의 정도 등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가 많더라는 거지. 그래서 밑에 피고인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소주 한 병 먹으니까 얘도 소주 한 병이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당연한 얘기인데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확정해야 된다.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 판례 중요합니다. 시의원 판례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것도 중요한 판례네. 자, 제목 보시면 같은 날 이루어진 1, 2회 검찰 피의자 신문 중 2회 피의자 신문만 영상 녹화했습니다. 자, 우리 영상 녹화할 때는 전 과정을 녹화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문제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전 과정을 녹화해야 된다는 것이 무조건 다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침에 9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나면 그걸 빼먹지 말라는 뜻이지. 오늘 조사 한번 받았어. 내일 또 조사 받아. 그럼 어떻게 돼요? 내일은 또 별개예요. 오늘 조사 받는 거 이거를 자르지 말라는 뜻이지, 조사를 받을 때마다 무조건 녹화해야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2번을 조사를 받았거든. 2번을 조사받았는데 한 번은 부인을 하고 두 번째에 자백을 하니까 부인하는 건 녹화 안 하고 자백받은 것만 딱 녹화했단 말이야. 자, 여기에서 전 과정을 녹화해야 되는데 위법 아니냐? 아니, 그렇지 않다. 그거예요. 자, 그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봉인이 안 돼 있어. 우리 영상 녹화물을 가지고 실질적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 진정성을 확인하려면 봉인이 확인돼 있어야 돼. 봉인이 돼 있어야 판사가 그걸 확인하고 증거로 써주는데 봉인이 안 된데도 써줬어요. 그래서 이 판례가 좀 중요해. 자, 밑줄 한번 봅시다. 영상 녹화물은, 자, 이게 실질적 진정 성립하는 용도예요. 실질적 진정 성립할 때 영상 녹화물은 위와 같은 형소법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되어 조사 신청된 영상 녹화물을 의미한다. 당연하죠. 적법하게 제작된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밑에 실질적 진정 성립을 증명하려면 원칙적으로 봉인되어서 피의자가 확인 도장까지 다 해서 돼야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봉인 절차를 위반한 것은 안 된다. 원래 위법이니까 안 된다. 그러나 우리 판례가 이걸 왜 봉인이 안 된다고 인정했냐면, 여러분 우리 영상 녹화물 기타 객관적 방법으로 돼 있죠. 그러면 이 실질적 진정 성립을 영상 녹화물만 갖고 해요? 다른 것 갖고도 가능해요? 다른 것 갖고도 가능하죠. 다른 거에는 봉인이 돼 있나요? 다른 거에는 봉인 안 돼 있잖아. 녹화한 거 거기는 봉인 안 돼 있거든. 그래서 우리 대본이 뭐라냐면, 물론 영상 녹화물은 절차상 봉인을 하라고 돼 있으니까 봉인돼 있는 게 정상이다. 근데 혹시 안 돼 있더라도, 야, 봉인되지 않은 다른 객관적 자료 갖고도 영상 녹화 실질 진정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얘가 그런 것만 보장이 된다면,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만 보장이 된다면 봉인 안 되었다는 이유만 가지고 못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상 녹화물 기타 객관적 방법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원래는 증명할 수 없는데 그 밑에 줄, 영상 녹화물 자체의 원본으로서의 동일성,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나 장치가 있어서 조작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쓸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절차를 지켜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럼 영상 녹화물은 절차를 지켜서 작성되는 건 당연한 건데, 절차를 좀 못 지켰다고 하더라도 봉인이라는 게 사실 이게 바꿔치기 못하고 이런 걸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아니라는 게 확인된다면 이거가도 실질적 진정으로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가로 2번. 자,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가로 2번에 있죠. 수회의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최초의 조사부터 모든 조사 과정을 빠짐없이 녹화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해석했었어요. 같은 날 이루어진 수회의 조사라 하더라도 아침에 조사받은 게 있고 저녁에 조사받은 게 있어. 무조건 다 녹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영상 녹화는 전 과정을 녹화라도 하는 것은 한 번의 조사를 할 때, 이때 빼먹지 말라는 뜻이지, 10번 조사한다고 해서 10번을 다 녹화하라 그런 뜻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도 상관없다. 자, 그래서 3번.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번의 피의자 신문이 이루어졌는데 그중 범죄 사실 인정하는 취지의 2번째 신문만 영상 녹화가 이루어졌답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이건 위법 아닙니다. 그래서 밑에 2회 피의자 신문을 녹화한 영상 녹화물이, 근데 뭐가 안 돼 있어? 봉인이 안 돼 있네. 자, 이 2번째만 녹화한 거 문제 없어. 이건 적법. 근데 봉인 안 돼 있는 건 문제가 있어. 근데 화살표 보세요. 봉인되지는 않았지만 부착된 라벨지를 붙였는데 거기에 피의자의 서명과 부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쇄된 해시값. 자, 이걸 과학적으로 확인해 봤더니 조작된 게 없어. 다 확인이 되더래. 자, 그렇다면 봉인이 안 됐을 뿐이지 거기 동일성, 무결성이라는 게 흠결이 없다는 뜻이에요. 동일성, 무결성이 다 확인이 되더라. 그럼 이거 가지고 뭐로 쓸 수 있다? 실질적 증명 용도로 쓸 수 있다고 해요. 잘 기억해 두세요. 중요한 판례니까.
우리 영상 녹화라는 게 전 과정을 녹화해야 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녹화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고, 그거 아시고, 그다음에 봉인이 돼 있는 걸 쓰는 게 원칙이지만 봉인이 안 돼 있는 경우에 그 동일성, 무결성 같은 걸 증명할 수 있다면 봉인 안 돼 있는 거 갖고도 쓸 수 있다. 그거 알아두세요. 자, 13번. 요거는 우리 얼마 전에 그 짱구 심신장애하고 19세 미만 그 영상 녹화한 거 위헌 결정 나왔잖아요. 그때 그 위헌 결정 내용이 그거라고 했잖아요. 짱구를 찍은 영상 녹화물을 짱구 엄마나 아빠, 신뢰관계인 등이 성립 인정하는 건 안 된다. 그거는 위헌이다 그랬어요. 그 위헌이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심신장애는 어차피 애가 제정신이 아니니까 얘는 반대신문 못하니까, 그러니까 뭐 짱구 엄마가 도 좋은데 19세 미만은 나이가 어렸을 뿐이지 얘 멀쩡한 애인데 반대신문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피곤에 반대신문이 침해돼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짱구 엄마한테 성립인정 받으면 안 된다는 거야. 왜? 19세 미만은 반대신문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꼭 누구한테? 그 짱구한테 직접 받으라는 거야. 그리고 피곤에게 뭐에 기회주고 반대신문할 기회주고. 그게 취지였었어요. 자, 이게 위헌 결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성폭력 특례법에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 똑같은 조문이 아청법에 또 있어요. 아동청소년법에. 그러면 지금 위헌은 성폭력 특례법에서 위헌이 나왔죠. 근데 똑같은 조문이 아청법에 또 있다니까? 근데 이건 아직 심판 대상이 안 됐어. 요것만 위헌했어. 근데 똑같은 내용이 또 있잖아. 그럼 아까 했던 내용과 똑같은 거야. 이것도 뭐 나오겠어요? 이것도 똑같은 위헌이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야, 똑같은 내용이 저기서 위헌 나왔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고? 아까 했던 거야. 위헌으로 하든지 그 위헌적인 부분을 해소를 해시켜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밑에 봅시다. 밑줄 거 보세요. 청소년 성보법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영상물이 증거로 채택되어 증거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자 증거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여 이 사건 속기록을 증거로 함에 동의를 했습니다. 자, 영상 녹화물에 대해서 짱구 엄마가 와가지고 성립인정을 해버린 거야. 영상 녹화물을 짱구 엄마가 성립인정 해버리니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부인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영상 녹화물과 영상 녹화물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속기록을 그냥 동의를 한 거예요. 어차피 다 성립인정 돼버렸으니까. 자, 이렇게 됐는데, 자, 밑에 영상 녹화물의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대. 이제 왜? 짱구 엄마가 성립인정한 거 인정하면 안 돼. 이제 안 돼. 저쪽에서 위헌 결정 나왔어. 그럼 아무리 여기가 위헌 결정 안 나왔어도 이걸로 증거 쓰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영상 녹화물이 증거로 못 쓴다면 이 속기록은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 속기록이 결국 뭐예요? 영상 녹화물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속기록도 증거로 쓰면 안 된다 해요. 그래서 이거 보면 영상 녹화물의 증거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라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속기록에 대해서 증거로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왜 동의했느냐? 영상 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동의한 거 아니냐. 근데 영상 녹화물을 증거로 못 쓰면 동의 안 하지. 그래서 그런 경위 등을 살펴보면 이 속기록도 증거로 쓰면 안 된다. 별도의 요건을 따로 따져가지고 해야 된다. 이걸 증거 등이 있다고 막 써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당구장 표시 제가 두 번째 밑줄 쳐놨잖아요. 첫째 줄에 그 말이죠. 성폭력 처벌법에서 위헌 결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둘째 줄 아직 무슨 법은 없다고요?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이 없어. 근데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야. 그럼 뭐야? 이거 증거로 쓰면 안 되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상 녹화물을 증거로 못 쓰니까 뭐도 쓰지 마라. 속기록도 쓰지 마라. 그런 취지예요. 자, 14번 313조 단서. 이것도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것도 근데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제가 그 진술서에서 진술서가 피고인의 진술서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 이거 녹음 테이프에서 꼭 구별하라고 그랬죠. 녹음 테이프에서 꼭 구별하는데 피고인의 진술서일 때는 요건이 특기성이 되고 일반 진술서는 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가 다르다고 그랬죠? 요건 누구한테 받고? 이거 작성자한테 받고. 그래서 녹음 테이프로 말하면 녹음자한테 받고. 요거 누구한테 받고? 진술자한테 받고. 이게 녹음 테이프에만 판례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류는 볼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 드디어 우리 판례가 서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서류도 똑같이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동안에 학자들이 계속 이거 도대체 누가 성립인정해야 되느냐라고 맨날 하는데 우리 판례가 녹음 테이프에서 이 말을 해줬었거든. 그래서 녹음 테이프에서만 탁탁 하고 꼭 서류일 때는
꼭 이걸 이렇게 명확하게 안 해주고 작성자 또는 진술자로 해요. 이렇게 꼭 맨날 얘기를 해가지고 서류는 누가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서류를 명확하게 해줬어요. 피고인권은 작성자한테 받고 안인자일 때는 원인술자한테 받으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녹음 테이프 배운 거 있죠? 그대로 서류에도 적용하면 돼 이제. 알겠죠? 그래서 피고인권은 작성자, 안인자는 원지술자. 그래서 얘는 작성자한테 받기 때문에 특신 상태라 더 요구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내용 한번 봐봅시다. 밑줄을 치는 거 보면 자, 형소법 313조 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공판기에서 작성자의 진술이라고 돼 있잖아. 피고인 거다 보니까 작성자의 진술에 의해서 그 서류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것임이 증명되고 누구에 의해서? 작성자의 진술에 의해서. 그리고 특신 상태 익숙. 그 작성자라는 거 이제 잘 기억하세요. 작성자라는 거. 그래서 밑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 합동 공직 복무 점검단 소속 점검 단원이 작성한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누구한테 성립 인정 받을까요? 점검 단원한테 받습니다. 점검 단원한테. 이게 피고인 거다 보니까 작성한 점검 단원의 진술에 의해서 성립의 진정이 증명돼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녹음 테이프에서 외웠던 게 이제 서류에 똑같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314조 특신 상태. 이건 뭐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또 나왔습니다. 특신 상태에서 행위했다는 점이 증명되면 원지술자에 대한 반대 신문의 기술차 없이 증거를 부여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따져야 된다. 그래서 특신 상태는 증명이 필요하다. 증명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 있죠. 개연성 갖고는 안 된다. 증명이 필요하다. 한번 확인만 하라고 그냥 해놓은 겁니다. 자, 마지막 인접한 시기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동종 범죄에 대해서도 각각의 범죄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신빙성 유무를 기초로 한 범죄성 여부를 따로 판단할 수 있죠. 얘가 몰카를 5번 찍은 걸로 밝혀졌는데 5번 찍은 걸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얘가 무조건 5개를 다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 도둑놈을 잡았다고 해서 의심받는 게 다는 아닙니다. 그 중에 긴 것도 해당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이거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자, 이건 골라서만 해도 이렇게 양이 많네. 형법은 정말 양이 많은 것 같아. 이 짧은 몇 달 동안에 이렇게 판례가 많이 나오니 참. 근데 어쨌든 요 판례 특히 제가 좀 중요합니다라고 했던 것들은 절대 그냥 보면 안 돼요. 그거 꼭 잘 보고 하셔야 돼요. 잘 보고 정리 한번 잘 해두시고 시험 보기 전에 최소한 한두 번은 꼭 더 보세요.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시험 잘 보시고 꼭 합격하셔가지고 좋은 소식 좀 전해주세요. 자, 화이팅입니다. 자, 수고했습니다.